네, 2020년 11월 6일 아침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거론할 주제는 비서, 세크러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서가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 대통령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궁금증입니다. 11월 4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에 설치됐던 경찰 차벽을 가리켜 재인산성,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따서 재인산성이라고 하면서 경찰이 버스로 재인산성을 쌓아 국민을 코로나 소굴로 가둬버렸다라고 하자 벌컥하면서 노영민 실장이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노 실장은 클러스터로 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사망자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조금 이제 혼동이 있었는데 개천절 집회하고 광복절 집회하고 서로 혼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국감 중지를 선포하려고 하자 노 실장은 흥분했는지 답변기를 달라고 한 후에 8.15 집회 때문에 광화문 집회죠. 우리 경제에 끼친 효과가 성장률만 도 0.5%포인트 정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이걸 클러스터로 해서 발생한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다. 사망한 사람만 해도 일견몽이 죽었는데 그걸 옹호하는 거냐?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들이다. 살인자, 집회 주동자들은. 그리고 그 집회는 8.15 집회는 불법 집회 아니냐?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을 국회의원이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거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라고 그 후에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이 없고 8.15 집회 주동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다. 울분을 표현한 것이다. 뭐 그런 걸로 표현을 했죠. 이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울분을 표현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울분이 나왔다는 건 상황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황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건 밀리고 있다는 뜻이고 짜증이 난다는 뜻인데 이 감정을 어떤 지휘부에 있는 사람이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는 밀린다는 뜻이죠. 이걸 보면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광우병 시위가 일어났을 때 뭐 뒤에 있는 북악산에 올라서 시위대의 소리를 들었다. 겁먹었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상황을 과대하게 해석하면서 이제 어려워지죠. 박근혜 대통령도 촛불 시위 때 상당히 고립돼 있으면서 어떤 두려움에 빠지면서 탄핵을 허용하고 뭐 그다음에 본인도 저렇게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위기로 갔는데 조금 이런 점에서는 노 실장이 이런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 결국 두렵다는 표현 아닙니까? 두렵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는 건 두렵다는 뜻이니까 상당히 좋은 조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휘부가 감정에 쌓이면 오판을 합니다. 네. 몇 차례 말씀드렸던 미스퍼셉션 과잉 기대를 해갖고 유사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도 조금만 뭐가 보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판을 해가지고 헛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 인식 이만큼만 이루어져도 이 사람이 코너에 올리면요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운 경우에 한 줄기 빛을 보고 그것만 따라가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선택적 인식이죠. 빛 하나가 보고 저게 살 길이다. 뭐가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0.1%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더 많죠. 네, 아주 소설에 나오는 게 0.1%의 가능성을 100으로 만드는 경우고 선택적 인식을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싱크. 아, 저게 희망일 거야. 전부 다 저게 희망이 아니라 사실상 안 된다는 신호인데 그렇게 집단으로 이해를 해갖고 우르르 그러면 서로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완전 실패를 한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노 실장의 발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노 실장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밝혀있죠. 그게 이제 노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 이게 이제
질문의 요지죠. 김인혜 대변인은 내 편이 집회하면 의인이고 내 편이 하면 살인인가. 광복절 집회 때 보게 되면 민노총도 유사한 집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태극기 집회를 한 사람들에서만 확진자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도 우한 하늘길을 열었고, 네,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중국과의 교류를 계속 허용했잖아요. 세계보건기구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걸로 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을 총살한 북한에는 살인자라고 하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뼈 아픈 얘기입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소리를 못해요. 그리고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으니 증오의 좌표를 국민에게 찍었다. 후한 묻힌 노실창은 거취를 고민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문 대통령은 인파와 함께 문 대통령이 왜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씨를 청장에 임명한다고 할 때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있는데 찾아가서 임명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확진자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죠.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봉화마을에 가서 수많은 사람과 만났는데 그럼 그것도 살인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김병옥 의원은 코로나 재확산은 광화문 집회 이전에 정부에서 여행과 외식을 권장한 탓이다. 그때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이야기.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 주동자들이야말로 살인자 아니냐. 이건 뭐 저도 같은 관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승지인가 아니면 상선인가?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비서실장은 제2의 대통령, 사실상 부통령보다 더 센 자리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 도승지라고 하는 벼슬이 있었어요. 정삼품. 정일품이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종일품이 이조판서, 병조판서 그런 판서들이니까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정상품이면. 도승지는 승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의 우두머리인데요. 그 조직은 왕이 내린 교지, 왕이 이렇게 누구한테 벼슬을 내린다든지 할 때 이렇게 임명장 같은 거 가는 것, 그 다음에 신하들이 올린 글들을 모아서 임금한테 올린다는 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문서의 출납을 담당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도승지를 비서실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비서실장이 도승지다 이렇게 보는데, 또 조선시대 때는 정삼품보다 하나 높은 게 종이품인데 종이품에 상선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었어요.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건 내시라는 거 아시죠?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남자 신하들이라고 보겠죠. 거기에 수장입니다. 근데 내시부의 수장인데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대로 임금이 잘 때도 이렇게 거의 임금 옆에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임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을 임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드시는 수라, 그게 독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책임지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 외에 문서 출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의 모든 예산과 뭐 인사를 책임진 총무비서관, 그 다음에 대통령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고 영부인의 모든 행동을 같이 하는 부속비서관을 합쳐놓은 것과 같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왕정 문서 출납도 하니까 도승지 역할도 하게 되고, 최측근이죠. 왕이 뭘 하는지, 왕이 화장실에 언제 가는지, 어디가 아픈지, 뭘 좋아하는지, 기분이 어떤지 제일 잘 알죠. 근데 종이품이니까 당연히 도승지보다 힘이 셉니다.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이에요. 근데 이분은 5명의 수석을 이끕니다.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혁신수석, 국민소통수석, 인사수석. 네, 다 중요한 자리인데 그중에 민정수석은요,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더 유명해지게 됐지만 청와대 내부 감찰도 담당합니다. 청와대 군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할 수도 있고, 네, 인사수석을 통해서 인사 문제를 다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센 수석 비서관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 다음에 8명의 비서관을 거느리는데 총무의전 제1, 2부속, 기획, 연설, 국정기록, 국정상황비서관. 총무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의 인사,
예산 다 주무르니까 뭐 굉장히 세죠. 부속 비서관은 1부석, 2부석이 있는데 1부석은 대통령, 2부석은 영부인 해갖고 그분들을 항상 옆에서 늘 따라다닙니다. 뭐 경호원 이상으로, 경호원들은 교대라도 하죠. 다 지켜봅니다. 뭐 화장실 가는 것부터. 뭐. 너무 이제 개인적인 걸 안 보겠지만 항상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접견을 담당합니다. 부속비서관이 청와대 내부 일정을 담당한다면 공식적인 모든 일정은 청와대 바깥에서 하는 거는 의전이 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속이 더 세죠. 근데 부속은 참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부속비서관은, 의전비서관은 영어 잘하고 잘생긴 사람 시키는 경우 있지만 진짜 부속비서관은요, 신복 중에 신복을 시키더만요. 연설비서관은 대통령의 뜻을 파악해서 연설문을 만들고 뭐 그런 거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상선은 굉장히 센 자리 아닙니까? 부속비서관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속비서관하고 그 부속비서관이 누구 밑에 있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밑에 있죠. 그 비서실장은 도승지를 넘어서 국정 전체를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자리는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국내 차장을 거느리고 있는 국정원장이 모든 행정부하고 뭐 사법부, 언론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안에서 그렇지. 그런데 국무총리하고 국정원장은 대통령까지는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바로 지근거리까지 못 갑니다. 물론 대통령을 관찰하고 감시해야 되는 게 국정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할 수 있어요. 비서실장은 할 수가 있어요. 상선에 비교할 수 있는 부속 비서관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부속 비서관이 비서실장이 아닌 대통령에도 충성을 하겠지만 형식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전에 미국 대통령제의 비서실장은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빼게 되면 Chief of Staff, 참모들의 Chief, 참모장이죠. 군대에 가게 되면 참모가 있고 참모들의 장을 참모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육군 전체로 하게 되면 참모총장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군조직에서는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로 가게 되면 대통령을 위한 참모장이 비서실장입니다. 군에서는 비서라는 개념은 없고요. 당번이라는 개념만 있으니까 그 스태프들이 바로 세크레터리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도 비서실장은 참모들의 대장, 참모장, 비서들의 대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크레터리는 그 다음에 Chief of Staff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근데 드러내버렸죠. 이건 결국 대통령의 마음이 투영된 것. 대통령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디바이드 앤 론, 체크 앤 밸런스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책임을 대신 지는 방탄총리 또 얼굴마담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실세가 아니죠. 또 국정원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국내 문제를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제약을 했잖아요. 국정원법 개정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국정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정원장인데 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비서실장하고 대통령만 보는 겁니다. 근데 둘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서실장이 권력이 과다하게 됐을 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장이 견제해줘야 되는데 못합니다. 봉건 시대 때 임금은 그 내시들을 태감이라 그랬죠. 큰 대자 밑에 점 하나 딱 찍어서 태감인데 이 태감들이 항상 대감인 중신들로부터 견제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감들도 임금을 감시했어요. 임금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뭐 이게 따르면 뭐 옛날 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시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면 또 중신들의 비난을 받고 또 그래서 그들만의 윤리와 원칙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따졌습니다. 내시부도 룰이 있었고 내명부 왕비로부터 시작되는 여인들 세계에도 철저한 룰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지금 비서실에 힘이 막강한데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냐는 게 제 의문인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임금이 실수하는 걸 막아주는 거고 또 잘못하면 자기들 또 한 방에 간다. 십상시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하고 서로 견제를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이 국회에 와서 살인자라고 감정을 드러냈다면 이건 대통령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네, 아까 야당에서 주장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둘이 같은 생각이고 어쨌든 국민을 살인자로 본다면 이건 나중에 사과를 했더라도 좀 이상하다라고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번씩 품어야 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장관은 여기서는 말하는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하고 비서는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세크러터리는 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군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비서와 또 다른 게 미니스터입니다. 세크러터리라고 하는 게 미니스터입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장관을 미니스터라 그럽니다. 미니스터의 정확한 뜻은 국무위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장관 중에 국무위원 장관이 있고 국무위원 아닌 장관이 있는데 국무위원이 더 진짜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자기 분야, 자기가 장관을 하는 그 부처 일도 하지만 국정 전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스터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국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게 맞아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세크러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서포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자기 얘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은요, 미니스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게 되면 미니스터들이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자기 분야 일만 이렇게 숨은 듯이 하고 있고 국정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거꾸로 세크러터리해야 되는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질렀거든요. 참 특이한 현상이다. 대통령을 위한 존재가 자기 말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할 수 있다.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감장이기 때문에 질문이 나와서 하는 경우 대답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곡해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노 실장이 이렇게 감정 드러내기를 했는데 그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정 드러내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 어휴 왜 저러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지쳤다는 뜻이죠. 크게 보지 못하고 자기를 건드는 작은 문제에 집중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국정원이 딱 보고 문제 제기를 해서 대통령이 소리 없이 국무위원을 고치하게 되는데 이게 국정원이 지금 스톱돼 있잖아요. 이긴이. 또 대통령 비서실 및 수석 비서관인 민정이 이걸 봐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인사 검증만 하지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골키퍼들이 지금 계속 뚫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법 바뀌지 않았는데도 국내 활동을 못하게 지금 국정원을 해놨거든요. 서훈 씨가 원장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권력 내부에서는 내부 견제가 없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견제라는 걸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나왔던 책 제목인데 브레이크 없는 벤츠는 벤츠가 아닙니다. 엑셀레이터만 있는 벤츠는 벤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뭐라고 지적해도 언론을 오히려 억누르려고 하고 뭐 MBN 문제라는 것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또 채널A 이동재 기자 문제 이런 거 보게 되면 또 야당도 뭐 어떡하든 뭐 안 들으려고 하고 오로지 돌파하겠다는 이런 것만 생기는 거죠. 이게 독재의 시작입니다. 독재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만 어쨌든 독재입니다. 근데 지금 노 실장 발언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보게 되면 감정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승리를 자신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가게 된다면 울분의 독재가 되죠. 울분의 독재만큼 비민주주의한 게 없습니다. 문정부의 피로도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하고 세계의 흐름을 탄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관철하려고 하는 게 울분에 나 죽어도 좋아하고 이거 하겠다는 뭐 강하고 그런 사람은 되게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실패로 갑니다. 이게 마약이 180석의 여당을 만들어준 지난 총선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이라고 계속 보고 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교류가 모든 난관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거대한 뭐 선으로 보는데 그건 결코 여의봉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힘겨루기, 꾀겨루기를 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과 미국도 힘겨루기, 기싸움이 대단한데 거기에 껴서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해보겠다 하게 되면은
계속 실패를 하게 되고, 왜 실패했지? 내 뜻은 옳은데, 네,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 문 대통령은 주변에 당신과 감정 교류를 같이 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모셔놓고 맡겨야 됩니다. 비서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되게 그런 분들이 그룹 회장으로 있으면 그런 그룹들은 슬슬 무너져 가더라고요. 대통령이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자 이렇게 비서실장이 했다는 건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것일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낼 수 있어야 리더인데 그걸 못한다는 뜻이죠. 뭐 불교에서 일체 유심소조란 말이 있어요. 북한 또 국민들 뭐 이런 거 대단한 것 같잖아요. 북한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북한한테 오히려 맞춰서 살살 달래서 교류해갖고 위기 넘기고 경제 하나 살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쭉 지켜보면서 김정은이도 우리 청와대만큼 봉숭아 학당이라고 봅니다. 두려움만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다는 나를 믿는다면 별거 아닙니다. 핵무기조차도 별거 아닙니다. 내 두려움이 그렇게 인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의 보호를 받는 주군은 불안정하다. 민주주의를 하려면요, 아주 무섭도록 이성적이고 감정을 벗어나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 체조 선수가 슉 넘어 탁 잘못 떨어지면 허리 부러지잖아요. 근데 본인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촥 운동적 감각으로 하면 촥 내려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도의 훈련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청와대에 많은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의문이죠.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선수도 훈련을 안 하고 코치가 견제를 안 해주면 실수합니다. 본인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민주주의에는 견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견제가 없고 인간적으로 보호하는 게 오히려 독재입니다. 독재로 갑니다. 울분의 독재를 만듭니다. 조선이 그러다 망했죠. 지금 청와대가 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도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내시들, 비서들이 해줘야 되는데 비서들이 오히려 보호하고 대신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러면 나라는 갑니다. 노영민 실장의 저런 발언을 보면서 저는 비서가 목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드러냈다. 그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비서는 입을 다물라. 그리고 전문가를 대통령은 채워라. 비서가 너무 세다. 국정원을 제대로 돌려서 국정을 제대로 돌리게 하고 국무총리를 제대로 돌려라. 그리고 그 머리 큰 몇 사람들을 대통령이 관리하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다 개입하는 만개 칠람하다가 힘이 딸려 무너졌는데 문 대통령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노 실장이 저런 비명을 지르죠. 낙엽 몇 개 떨어지면 날씨가 추워지겠구나 하는 감을 잡듯이 이런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걸 빨리 고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은 노영민 실장의 살인자를 갖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